도시락은 SK가 그 전국에 29개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공급하고 있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도시락이고요. 그 도시락들을 지금은 이제 유료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낙수한 음식이고 또 좁은 장소이긴 하지만 좁기 때문에 더 가까이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준비한 음식들 또 음료수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즐겨주시고 이런 만남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보다 더 좋은 기회나 네트워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그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제 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꿔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세상의 날 지었습니다. 많은 소개 사실 저희 팀장님께서 다 해주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무엇보다 저희 네트워킹은 그냥 연사분들 뵙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사분들과 만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가분들이 숨어 계시고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숨어 계시고요. 그래서 만나서 오늘 네트워킹 하시는 시간이 또 뒤에 있을 텐데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서로 많이 얻어가시고 그분들의 인맥이 또 다른 네트워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오늘 아까 소개하셨듯이 행복한 웹앱미디어에서 저희 사무국장님이 와주셨어요. 우선은 웹 접근성 관련해서 또 다른 IT 관련한 혁신을 일으키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연사분들의 강연을 듣기 전에 간단히 행복한 웹앱미디어 소개를 듣고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웹미디어의 핵심 가치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서 그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기업을 표방하고 있고요. 저희 그 주요 목표는 IT 교육, 즉 취약계층들에 대한 IT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웹 접근성 개선 사업, 현재 저희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내년 4월달에 본격적으로 발효됨으로써 일반 기업들도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게끔 법제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웹사이트들, B2C 사이트나 B2B 사이트들도 웹 접근성을 감안한 그런 개발들이나 개선이 진행돼야 될 예정입니다.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내용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트센터 나비 쪽이랑 캘린더 관련된 것들을 같이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벽화 그리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행복농원은 이미 녹색재생이나 이런 쪽에도 웹사이트 구축 관련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름방학을 통해서 IT 교육도 같이 CNC랑 공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비장애 청소년들에게 웹 접근성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정보를 접근하고 또 왜 웹 접근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월드 쪽부터 수행하고 있는 웹 접근성 개선입니다. 현재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을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같이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고 있고요. 웹 접근성은 첫 번째는 인식의 용이성입니다. 모든 컨텐츠가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뭐냐면 색약자들이나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도 어떤 웹에 들어왔을 때 그 콘텐츠의 내용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림이 있을 때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체 텍스트가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멀티미디어가 제공이 되고 동영상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자막으로 제공하든가 대체 텍스트로 해서 설명을 달아줘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의 용이성입니다. 일단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웹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내년 4월부터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까지 이미 공공기업이나 대학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발효가 돼서 지켜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관련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컨설팅 관련된 내용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유지보수 관련된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사이트를 구축하면서도 웹 접근성이 위배되지 않게 구현하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관련된 트위터나 페이스북 관련된 마케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앱까지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실적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개발과 웹 접근성 개선, SNS 이벤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부터가 진짜 강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연사분들의 강연 기다리셨을 거예요. 첫 번째 연사분은 지금 저희 세팅을 하고 계시는 훈훈하신 송하진 대표님이십니다. 나눔나우의 대표시고요. 북 관련된 커뮤니티 북나눔나우에서 시작된 회사의 대표시고요. 아마 사회적 기업가 포럼 페이스북을 그리고 웹페이지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는 온라인 거의 최대 페이스북 팬을 가지고 있는 팬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눔나우의 송하진입니다. 네, 저희는 커뮤니티가 2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나눔나우라고 책을 읽는 독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그 책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책을 기증하는 거를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 3천여 건 기증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하면은 약 2만 명 정도 되는 커뮤니티고요. 두 번째 커뮤니티가 오늘 잠깐 설명해 주셨던 사회적 기업가 포럼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북나눔나우 하면서 사회적 기업 쪽으로 풀어보고 싶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연대하고 내가 좀 더 공부할까 그러면서 사실 만들었던 공간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사회적 기업을 5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입장에서 좀 사회적 생태계에 관심이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알려진 커뮤니티가 된 것 같아요. 사회혁신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니네 그거 사회혁신 아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혁신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저희는 사회혁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거를 구분해서 본다면은 우리 사회적 기업가한테 소셜미디어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은 소셜미디어가 유의미한 거겠죠?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한 장만 더 준비해봤어요. 이제 요거는 응응코에이라고 그 살균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이슬만 마시면 마실 것 같은 우리 소녀시대도 마실 수 있는 정수기예요. 그리고 저쪽은 또 SK가 적정기술하고 또 유명하시죠? 그래서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라이프 스트로라고 하는데 저걸 끼고서 이렇게 물을 흡입하면은 이제 그 삶의 이제 그런 뭐랄까 전염이나 이런 거로부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쪽이 첨단이고 약간 편해지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소녀시대를 봐서 좀 좋긴 한데, 근데 제 3세기 애들이 저 라이프 스토리를 가짐으로써 생명을 지키고 그 삶의 터전을 읽어갈 때 그들의 세상이 바뀌고 그들이 자라서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바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혁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전파예요. 사회적 기업가분들 되게 많이 우리의 가치를 알리고 싶어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발언권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권력이 있거나 자본이 있거나 그래야지만 언론 권력이 돼서 일방적으로 개인들한테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거를 흡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평균 친구 수가 그 통계를 보면 226명 정도 되거든요. 트위터 팔로워 수가 195명 정도 돼요. 그럼 평균 200명 정도는 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매일 친구 200명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땠을까? 맨날 나 있잖아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너 밥은 먹었니?
나 오늘 점심 스파게티 먹었는데 크크. 뭐 이런 거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설날이나 추석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 얘기를 우리는 해왔었던 것 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맨날 우리의 가치관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사회적 기업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거기다가 이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 10억 명까지 뭐 그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가능성 면에서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예전에는 공동체가 어떻게 혹시 형성되어 왔는지 아세요? 힌트인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티아라의 지연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는 뭐 오프라인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됐죠. 그래서 지연에 대한 이미지를 구글링을 했는데 우리 지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연이. 그래서 그 지연이를 실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시점에서 커뮤니티, 페이스북에서 혹시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문제 내볼게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다 모르세요? 그러면 또 하나. 이게 좋아요죠? 페이스북 친한 친구의 기준은 혹시 뭔지 아세요? 요거는 약간 어려운가요? 페이스북 친한 친구의 기준 요거 말하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친구, 댓글 달아주는 친구, 좋아요 눌러주는 친구. 결국 지금의 우리의 관계는 좋아요로 대변되는 관계가 형성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게 이 좋아요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이 좋아요는 뭐죠? 결국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그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저희가 하냐면요. 사회적 기업은 사실 가치 공동체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뭐예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은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그 자체가 가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가치 공동체를 형성하면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를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가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의미가 만들어냈었는지요. 저희 국난나우가 내세운 가치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함께하는 책 읽기, 책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것처럼 출판사한테는 마케팅에 효과를 주겠다고 책을 기부받는 약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독자분들한테 이런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이런 곳에 책이 갑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히스토리하고 그리고 오늘 발표자 두 번째 발표자분 오셨나요? CG온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해가지고 대충 하니까 피드백이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기증하고 그랬어요. 근데 700개, 800개 뭐 달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나눔나우가 아니라 어떤 뭐 자동차 관련된 동호회가 이걸 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뭐 인터넷 서점, Y사나 K사나 이런 데서 이걸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자동차 동호회에서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영리기업인 인터넷 서점에서는 이걸 했더라고요. 비슷한 걸요. 그랬더니 거기는 저희보다 팬도 많거든요. 그래서 팬도 많고 그리고 온라인 회원도 막 수만 명이 하루에 방문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베네핏도 걸었어요. 댓글 단 사람 중에 5명한테 책을 주겠대요. 경품으로. 그래서 몇 개를 달렸냐 봤더니 보통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달리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 선물도 안 줬거든요. 그분도 그냥 댓글 달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가치 공동체로 생겼을 때 사람들이 액션을 취한다는 이런 가치 공동체적인 장점을 저희는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외부하고 연대예요. 요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게 되게 유명한 단체들도 있고 뭐 더 유명한 단체들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이게 저희가 이번 년 2월 달에 했던 꿈나눔 파티라고요. 청년 사회적 기업가분들을 모시고서 행사할 때 후원해 주셨던 단체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송화준에서 가서 저희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했으면은 이렇게 행복나눔재단 정도 아니면은 저희 안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누가 저를 믿고선 해주시겠어요? 근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감대를 가진, 거기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거를 아니까 저희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분들은 야, 오프라인이 중요하지 온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오프라인의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저희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런 거죠. 사회적 기업은 연대를 통해 성장한다. 사회적 생태계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혼자는 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혼자 할 수 있어도 사실은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그 개인과 만나는 것도 있지만 기업과 기업이 만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B2B 시장, B2B에 되게 강한 툴이에요. 그 소셜미디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어쩌면은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나요, 다? 플랜 A는 거의 항상 실패한다. 시장에서 검증받지 않은 혼자만의 가정을 사실로 전제한 탓이다. 이게 미국의 창업 전문가인 랜디 코미사라는 분이 하신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플랜 A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사업을 지금 시작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갖고 계신 그 머릿속에 있는 초기 사업 계획서 있죠? 그게 플랜 A예요. 근데 제가 악담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 제가 단언컨대 코미사가 단언컨대 그 사업의 90% 이상은 실패한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볼게요. 네. 그리고 요거를 잠깐 한 번 더 보고 요거까지만 보고 얘기 드릴게요. 이게 혹시 뭐를 형성한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멘토의 역할을 형성한 거거든요. 우리가 멘토에 기대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 앞길을 밝혀주고 내가 갈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멘토링을 받아왔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좀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항상 감사하면서도 멘토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멘토는 우리한테 최고의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시는 거, 그리고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멘토분이 나보다 내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 그렇다면은 나 사업하면 안 되죠. 그거부터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진 않지만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더 잘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장이에요. 고객들은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아니고 좋고 나쁘고로 이미 평가해 주시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가치 공동체,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 제품을 판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조차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한 가치를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게 공감, 좋아요를 얻고 그런다고 치잖아요. 그럼 그 사업은 제가 볼 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잘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테스트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제가 중시해서 담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제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총 정리해서 보면 이 얘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나 자신의 가치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이 공간에서
지라 후원자 그리고 전대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해나갈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따 질문해서 주셔도 좋고요. 제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좀 편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보셨을 때 그 가치라는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 개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사회적 개발 지원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다 보면, 또는 온라인 소통을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팔 수 있을까, 비즈니스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가치라는 그 중심에 대해서 잊을 때가 많은데, 홍화진 대표님은 미팅을 할 때마다 그 가치를 되게 잡아주시는 눈이 있어요. 특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아까 하신 그 과정을 봤겠지만 사람들이 왜 반응을 하는지,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반응하는 게 어떤 건지가 그냥 비즈니스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책 하나도 K사 Y사 다 할 수 있는 거를 왜 나눔라고 할 수 있었는지, 왜 북나눔이었는지가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가치를 온라인에서 끌어내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었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더 모시게 됐을 것 같고요. 되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시지온 저희 또 김범민 대표님 소셜벤처 대회에서 1등을 하셨던 화려한 전력도 가지고 계시고, 또 온라인 댓글 문화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또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셨던 그런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우선 대표님 강의를 듣고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범진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쉬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자체도 좀 어렵고 사회혁신이라는 말도 좀 어려웠는데, 저희는 이제 온라인에 댓글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래서 회사 안에도 개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면서 온라인에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는 어떤 점들이 되게 중요했나, 만약에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혁신이 일어난다면 어떤 요소들이 핵심이 될까, 그럼 필수로 고민해봐야 되는 요소들일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나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는 라이브리라고 하는 소셜 댓글에 대한 설명은 뺐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댓글창을 뭐 언론사나 정부기관이나 블로거들이나 많은 데서 나누나도 사용하고 계시고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도 대표님 여기 먼저 하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용자 가치가 이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고민해봐야 될 요소다라고 적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덴티티, 사용자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해당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갖게 되는 사회적 자산, 그리고 마지막에는 탈중심화,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용자 가치에 대한 건데, 그 온라인의 특성이 있다면은 그 유저라고 하죠.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커스터머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온라인 소프트웨어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을 유저라고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저가 훨씬 많고 그 중에서 커스터머가 일어나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서비스를 게임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그 중에 뭐 5%나 10%가 뭐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다든가, 만약에 제가 뭐 예스입사에 자주 방문을 하지만 책을 꼭 사는 건 아니죠. 예스입사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 가다가 책을 구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유저가 더 큰 개념이고, 모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은 이제 유저한테 있다고 놓고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유저가 여기 사용자 가치 제가 인파워먼트라고 표현했는데, 유저가 힘을 가지게 서비스를 구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이라는 게 뭐가 있겠냐, 다양한 힘이 있죠.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위키피디아를 꼽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두산동화 대백과사전 뭐 70만원씩 주고 집에 사놨고, 그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했어야 됐죠. 근데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고급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뭐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뭐 소득에 대한 거든 지역에 대한 거든 언어에 대한 거든 계층 차별 없이 누구나 고급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알 권리를 충족하는 걸 떠나서 교육이나 지식이 만들어내는 그 계층 구조 자체를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가 근데 위키피디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키피디아가 만약에 두산 동아마 대백과사전처럼 돈을 주고 자기들 데이터를 사왔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왔으면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정보 자체를 올리는 사람도 일반 대중이 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너네들 대중이 와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올리고 와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마음대로 해라. 그런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사용자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뭐 집에 저런 대백과 사전 없다고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유저한테 파워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사실 웹의 온라인은 아니지만은 포토샵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그 포토샵이라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를 혹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용자한테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이 사용자가 우리 사이트에 오면은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떤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게 저희가 이제 만든 라이브러리한테 끝하는데 단순히 이제 악플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그 이슈였지만은 그 사용자가 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되게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잘못 표현하면은 뭐 검찰이나 경찰에 잡아갔기 때문에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라이브러리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죠. 굳이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돼요.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 안에 실명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실명이 나가는 거지 그걸 강제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정체성인데요. 되게 최근에 들어서 있는데 2010년도 넘어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인 1계정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특정 서비스를 거의 모든 지구 인류가 갖고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쵸? 어떤 민간 기업의 회원은 대부분의 지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 그리고 페이스북도 대부분이라 할 수는 없는데 뭐 트위터나 한국에서도 네이버 계정은 거의 모든 인터넷 인구가 갖고 있죠. 뭐 2,900만 명이 되니까.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정 인터넷 서비스의 계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뭐 프리첼이라고 하면은 프리첼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원클릭도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쓰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365일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김범진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동빙고독에 존재하는 저랑 지금도 제 스마트폰에는 페이스북 알람이 오고 있겠죠? 늘 언제든지 온라인에 저가 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듀얼로. 그리고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주변 사람들도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인 1계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계정 안에다가 또 다른 저를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상의 또 다른 나. 근데 이 또 다른 나는 오프라인의 저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사실 오프라인의 자아에 대해서도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온라인상에 자기 계정을 어떤 형상화하려고 해요. 아바타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나의 어떤 일상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남김으로써 나라는 자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에는 블로그나 민용피에서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려는 그런 습관 자체가 이제 대부분 쉬운 데서 많이 기인합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거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쉬운 서비스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담아놓을 그릇인데 더 쉽게 쓸 수 있는 서비스. 블로그는 왠지 글을 길게 써야 될까 좀 어렵잖아요. 근데 뭐 트위터 같은 거는 그냥 뭐 찍찍 140자면 되니까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설령 온라인이 뭐 완전 실명 기반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의 그 실명 아이덴티티가 오프라인하고 동일할 거다라고 가정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자기 자아를 왜 나타내냐, 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굳이 온라인에다가 왜 내 거를 내가 남기지? 전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프렌드 피드라는 서비스인데, 그 페이스북이 예전에 마이스페이스라는 서비스 때문에 맥을 못 주던 때가 있었는데, 이 마크 주커버그가 브렛 타일러라는 애가 만든 프렌드 피드를 인수하고 브렛 타일러가 CTO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이 페이스북에 뭐가 생기냐면 뉴스 피드라는 게 생겨요. 그전에는 뉴스 피드가 없었는데, 이 프렌드 피드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 친구가 올리는 사진, 내 친구가 생각하는 감정, 내 친구가 본 동영상, 기사, 모든 거를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왜 내 걸 공유해? 왜 내가 밥 먹으면 밥 먹은 거지, 짜장 먹었다고 알리고 뭐 사진 찍었다고 알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에 처음에 뉴스피드가 생겼을 때는 사용자 반발이 엄청났어요. 왜 나는 미니홈피처럼 내 사이트에 와서 내 사진을 보는 건 괜찮은데 내 사이트에 오지도 않았는데 왜 내 정보를 남기냐. 그래서 반발이 엄청 났다가 지금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되게 일상화된 건데,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들과 나의 사상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허영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알아. 내가 이 정도야. 그래서 그런 게 작용하는 거죠. 나는 오늘 8만원짜리 안심 스테이크를 썰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나 이런 걸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리고 페이스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보면은 알람이 막 계속 와요. 10개, 20개 쉼새 없이 오죠. 심지어 제 친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임 누른 건데도 저한테 뜨잖아요. 누가 나를 라임 눌렀다고. 그러면 저는 뭘 느끼냐? 내가 이렇게 사회에 속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오프라인상에서는 설령 혼자일지라도 온라인상에서는 속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그것 때문에 계속 내 거를 공유하고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동기들이 원래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저랑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트위터에다가 트위터 바이오에다가 낚시 좋아한다고 써놓을 수도 있지만은 페이스북도 자기 기호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낚시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어떤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말을 못 걸고 있는데 그 친구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낚시를 좋아한다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엄청난 동질감이 형성이 되죠. 말 걸 수 있는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기억이나 추억을 다이어리처럼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적 동물로서의 욕구가 온라인상에서 계속 자기 거를 뭔가 표출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악성 댓글과 관련해서 댓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러리 안에서도 나타나는 사람들의 페르소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만약에 어떤 네이트 판에서 실명으로 댓글을 달 때 하고, 저희 같은 라이브러리라는 SNS, 제 실명이 아닌 트위터 계정으로 댓글을 달 때, 행동을 할 때 하고, 또 만약에 리니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또 만약에 제 캐릭터가 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자처럼 행동해요, 가서는. 오빠 아이템 하나 주세요. 여자 행동하죠. 또 어디 가면은 마치 내가 딴 사람인 것 마냥 사람들이 계속 온라인에서 가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중인격적인 형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 안에서,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는 어떠한 정체성을 사람들이 지향할 것인가를 미리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물론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풀 수 있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서비스가 잘 되려면 미리 예상을 하고 방법을 좀 이끌어 가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저렇게 이제 형성된 정체성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접점으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사실 인터넷은 온라인은 굉장히 제한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평면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평면이죠. 평면이고 사이즈가 스크린은 크지만은 스마트폰은 3인치도 있고 4인치도 있고 10인치도 있고 15인치도 있고. 근데 우리 사람은 보통 이런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데 온라인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평면상에 존재해요. 3D 안경 써도 평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니플레이션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의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서비스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나오기 전에 일반 댓글창 같은 경우에 온라인 뉴스에서 댓글을 달려면 뭘 해야 되냐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대부분 회원이 없으니까. 회원가입을 하면은 약관 동의 약간 읽어보지도 않았죠.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읽어봤다고 동의하죠. 그리고 주소 넣고 휴대폰 번호 넣고, 그걸 하다가
그렇게 절차가 많고 클릭 수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답니다. 안 달죠. 그럼 누가 댓글을 다냐? 그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 댓글을 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런 이제 극단주의자들이죠. 댓글 달리면 안 되냐? 야, 니가 임마 니 빨갱이 막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는 극단적인 좌우의 극단, 그런 그 뭐 경제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그런 극단적인 내용들만 계속 충돌하게 되니까 온라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은 기술인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양극단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어떤 뭐 그 이슈에 대해서는 뭐 다음 아고라 같은 특히 게시판 같은 구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싸우기만 합니다. 중도 의견은 더 침묵하게 돼요. 무서워서. 그게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인터페이스를, 그 디자인적인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클릭 한번, 버튼의 사이즈, 색상 이런 것들을 모든 게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사이트가 네이버닷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걸 아주 익숙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만약에 제가 네이버닷컴을 좀 바꿔봤어요. 대충. 그래서 뭐 검색창이 여기 있죠. 검색창이 여기 있고, 뭐 로그인 되면 또 여기 있어요. 근데 검색창은 여기 있는데 검색 버튼은 저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하면 실수할 수도 있죠. 이쪽 영역에 있는 컨텐츠들이 더 클릭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그 평면 안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 되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아젠다 세팅을 하는 기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폰트 사이즈를 키우죠. 폰트 사이즈를 키우면은 이게 내가 우리 언론사가 생각하는 아젠다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그 우리가 UX라고 하는 또는 UI라고 하는 사용성이나 디자인에 대한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이게 이런 어떤 화면에만 제한되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또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센서의 가격이 싸져서, 여기 보시는 밴드는 저희랑 나이키랑 같이 만든 건데요. 이제 라이브리 같은 경우에는 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같은 SNS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이키 밴드를 차고 키오스크에서 자기 라이브리 계정을 입력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얘를 찍으면은 얘를 키오스크에서 찍으면은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현재 있는 위치가 페이스북으로 포스팅이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제가 저기 물리적으로 여기 존재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밴드 하나로.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건 이제 나이키랑 같이 축구 선수들 축구하는 걸 했던 건데, 얼마든지 응용 가능. 단순히 이거를 뭐 어떤 뭐 놀이공원이나 그런 데서 공연장에서 응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지는 그건 이제 우리의 몫이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벗어나자면은 그 인터페이스 디바이스가 우리가 PC는 뭐 터치패드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신해서 저의 생각을 기계한테 전달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뭐 그 제가 생각을 하면은 이 네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게 하이테크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이, 만약에 제가 계속 왼쪽을 생각을 해요. 왼쪽을 생각할 때 나온 네파를 수집을 해서 왼쪽이라고 정의를 하고, 밥 먹고 싶다 할 때 나온 네파를 밥 먹고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 머리에 네파 생각만으로 뭐 워드 타이핑을 하거나 그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많이 발전했죠. 장애인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긴 한데,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네파 기계의 제일 큰 단점은 사람 생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없거든요. 이걸 생각했다 저거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잘 설계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자산입니다. 그 페이스북이 상장했잖아요, 얼마 전에. 122조 정도를 했는데 누가 봐도 거품이죠. 누가 봐도 페이스북의 실물 자산이 그만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페이스북이 상장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논리는 사용자 한 명 한 명당에 대한 가격과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자체가 자동적으로 자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그 자산은 아니고, 온라인이 굉장히 극복해야 될 그 우리 한 가지 과제가 있는데,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 악성 댓글이 일어나는 문제를 한 가지로 정의하자면 결국 신뢰 문제거든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들도 많고, 근데 이제 왜 신뢰가 생겨나지 않냐, 온라인에서 생겨나기 어려운데, 첫 번째는 사람 간의 신뢰가 생긴다는 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 회사 채용한 멤버들 같이 하는 분들은 이제 막 5년 차 이렇게 돼요. 근데 5년, 3년, 4년, 5년이 되니까 서로의 신뢰가 생기지, 만약에 아무리 저랑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 둘의 관계가 뭐 일주일, 2주일이 됐다, 그거 가지고 신뢰가 생기지 않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저희 라이브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사용자들이 서로 인카운팅을 해서 서로 신뢰를 쌓게 만들어 나가요. 그럼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자산이 되고, 그게 우리 서비스를 지속하는 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시간 보낸다고 되진 않죠. 공통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연, 스포츠 스타 이런 거를 입력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people you may know에 추천해주기 때문에 계속 만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여기 홍길동 사람하고 전혀 모르다가도 뭐 저는 IT 회사니까 여기도 IT 회사래요. 그럼 갑자기 서로 신뢰가 생기죠. 작은 신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뭐 지연이나 학연뿐만 아니라 관심사, 좋아하는 배우 등등 모든 어떠한 영역이든 공통된 게 있으면 신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안에서 공통 관심사를 서로 발견할 수 있게 조금 구조적으로 만들어 주거나 신뢰가 생기는 맥락인데요. 이제 커뮤니티마다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댓글 시스템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 라이브의 맥락은 기사에 의존합니다. 기사 콘텐츠가 이 사람이 댓글을 다는 컨텍스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 기사일 수도 있고 경제 기사일 수도 있고 따라 댓글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럼 정치이면은 뭐 진보냐 보수냐의 프레임에 따라서 또 달라져. 당연히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신뢰가 더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복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자가 온라인 안에서 신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신뢰를 확보한 소셜 네트워크가 넥스트 페이스북이 되겠죠.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례들은 저 사용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온라인 서비스들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B&B가 이제 브레이크퍼스트 앤 베드인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집이 비어요. 제가 오하이오에 사는데 오하이오 제 방에 뭐 그냥 한 층이 비는 거예요. 그럼 제 방을 매물로 내놔요. 매물이 아니라 렌트를 내놔요. 근데 뭐 하루 그냥 7만원, 8만원 내놓는 거죠.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와서 쓰는 거예요. 저한테 7만원 주고. 그걸 온라인으로 구현한 건데,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불을 지르거나 저도 내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훔쳐간다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죠, 당연히. 근데 지금 벌써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룸을 가지고 있는 메리어트 체인보다 더 많은 룸을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룸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름아름 모아진 그런 공유되어 있는 룸인 거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에 딱 보셔도 아시겠죠? 신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주인이면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어떤 불량배일지 뭐 하는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저희 집에 오려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집주인이 어디 방 안에 숨어있다가 칼로 찌르지 않을까, 이 집이 사진이라고 다르면 어떡하지? 그런 불신들이 있으면 서비스가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비앤비 안에서는 지금 여기 화면이 없는데 집 주인하고 그 집을 예약하려는 사람들의 SNS 프로필을 다 보여주고, 혹시 중간에 뮤추얼 프렌드가 있으면 그것도 보여줘요. 신뢰를 갖게 하려고. 그리고 이미 한번 이 서비스를 한 번, 두 번 이용해서 좋은 평점을 받은 사람을 더 먼저 우선순위로 뽑게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누가 올지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집에 신청한다고 무조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게 우리는 사람들의 선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모델인 것 같고, 이거는 스킵할게요. 또 하나는 저희랑 국민을 같이 했던 드림톡이라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이제 적금을 붓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적금 상품을 가입을 하면은 자기 적금을 자기 친구들한테 보낼 수 있어요. 메시지를. 만약에 뭐 제가 내 집 마련의 꿈, 뭐 5천만 원 적금 목표를 설정했는데 뭐 10%, 20%, 30% 찰 때마다 제 페이스북 지인들이 그 스테이터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응원을 해주거나 댓글을 달아주거나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요. 적금 금리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 처음에 서비스를 기획을 했을 때는 진짜 국민은행이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냐, 사람들이 내 금융 정보를 왜 남한테 공개하겠으며, 공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령 내 친구를 할지라도 와서 뭘 하겠냐, 돈을 주겠냐, 혹은 뭐 응원을 해주겠냐, 그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은 앱 같은 거 보셔도 서비스가 잘 돼서 앱맵 메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KBT. 이토로라는 미국의 서비스인데, 이거는 증권거래 서비스인데요. 제가 만약에 그 돈을 펀드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 잘 몰라요. 뭐 친디아, 뭐 사모, 파생해 모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투자 수익률이 다 공개가 돼요, 오른쪽처럼.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팔로우를 하면요, 이 사람이 매매나, 그러니까 매매 행위를 할 때 저한테 푸시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카피를 하면 이 사람의 수수료가 가요. 그래서 이토로 안에서는 증권사가 필요가 없죠.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못 믿으면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거래를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과,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충성도가 없어요. 이거는 또 한편에 되게 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MSN을 썼다가 네이트온을 썼다가 카카오톡을 쓴다고 해서 MSN이나 네이트온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뢰가 맺어지는 주체가 우리 서비스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케이스인데, 반드시 그 사람한테 신뢰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곧 지게 되겠죠. 계속 사람들은 옮겨가게 되시면 친구 그룹만 유지된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자산을 잘 쌓으면은 뭐 다 그게 핵심이 되죠. 그리고 이 소위 온라인상에서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은 그 소셜이라는 말이 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SNS 혹은 소셜 미디어에서 소셜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다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뭐 범진킴이라는 계정하고 옆에 뭐 홍길동이라는 온라인 계정이 있겠죠. 우리 둘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제가 하는 액션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뢰를 갖고 따라하고 해당 컨텐츠를 똑같이 소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채널 위에 뉴스가 올라가면은 뉴스 포털이 될 것이고, 상품이 올라가면은 소셜 그 쇼핑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의미에서의 다단계.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뭐라고 떠드는 걸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진 않아요. 만약에 제가 제가 노트북을 만드는데 그 뭐 옥션 가시면 아시죠? 뭐 한 7,000, 8,000 픽셀이 돼요, 쇼핑몰에. 그거 누가 봅니까?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밑에 댓글을 보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댓글을 쓰는 사람 중에 만약에 내 친구가 있다, 그러면 달라지죠. 더 신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결국 해당 콘텐츠, 그게 재화나 상품이나 유무형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기제 자체가 사람 사이에 맺어진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의미에서의 다단계의 현상이 되게 잘 나타나게 되는 거고, 원래는 이것이 초창기 소셜 커머스의 모델이었죠. 싸게 많이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소비한 걸 바탕으로 나도 소비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M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런 그 소셜 에셋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할 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탈중심한데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포탈이라고 불리는 서비스 있죠. 물론 미국에도 야후가 있긴 한데 한국은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사방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컨텐츠를 엮어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 가운데 있는 점이 게이트 키핑을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컨텐츠를 위에 올려놓을 것이냐, 어떤 검색 결과를 먼저 노출할 것이냐 등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팩트가 아닌 조작된 정보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잡음이 끼지 않고 제대로 일어나려면은 저거를 흩뿌려놔야 되거든요. 탈중심화를 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라이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맥락과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기존의 언론사, 닷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유입량의 80%, 90%가 네이버 뉴스캐스트를 통해서 유입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언론 닷컴사의 수익은 다 네이버가 몰아다 주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어떤 기사를 올리냐?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 뭐 성폭행, 누가 수영복 입었네. 뭐 아니 이런 일이 아니 아무 일도 아닌데 아니 이런 일이 하고 몰라요. 막 낚시를 하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니까. 그럼 기자들은 그거 보고 기사 쓰고 싶은 말 들겠습니까? 어차피 기사 제목은 데스크에서 정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리가 언론사들한테 기여한 굉장히 큰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언론사마다 뭐 A 언론사, B 언론사, C 언론사의 라이브리라는 댓글 시스템이 붙어 있으면은 뉴스캐스트를 통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어떤 기사가 한 명도 안 읽었어요, 기사를. 근데 뭐 같죠, 팔로워가 많은 ESC가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럼 ESC라는 파워 유저의 한 명의 댓글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소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소비 구조 자체가 유기적이 되는 거죠. 굳이 포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 중에 소비하게 되고 또 내가 소비한 걸 내 주변 사람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탈중심화가 되면은 보다 더 정보 자체도 더 팩트 위주의 노이즈가 덜 끼게 되고 더 이제 소위가 말하는 더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방문하지 않을 사이트 혹은 방문돼 익혀지지 않을 기사를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익혀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으로 그런 사용자한테 사용자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웹사이트에서 가치를 줘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질지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잘 설계해야 된다는 것과 거기서 이제 자산, 특히 신뢰 자산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가급적이면 타일 중심화까지. 그래서 이 5가지가 사실 조금 단어들의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내용 준비하면서 라이브리 하면서 이 5가지를 배웠다고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소화실 부분만 보시면 세상에서 온라인에 연결하는 방법 같이 영상을 정말 잘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부분을 보시면 되게 기획적이에요. 사용자에게 어떻게 사용자의 동선과 사용자의 가치를 어떻게 그 안에서 온라인에서 풀어낼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고급 강의를 듣시기가 매일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 될 못하고요. 오늘 두 분 강사님들께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시각장애인 앞라인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건전 안마에서 홍보하는 딱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댓글 택배 안마 쪽으로 어떤 건지 댓글이 언제 잘 달리냐면요, 댓글을 달아주면 잘 달려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학습을 하거든요. 학습을 하는데 댓글 함부로 달리는 내 댓글에서 아무도 무관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데 저런 쪽에 사회적 가치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지 남을 배려해가면서